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달콤한 신혼 생활에 빠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없을 줄 알았어요. 집에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고 미래라는 걸 꿈꿔본 적 없이 하루하루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날들 중 딱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역전의 명수, 저의 인생 극장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학급비 안 낸 녀석들, 종례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와. 김명수. 네, 저요? 아니, 너 반장이잖아. 인사 안 해? 네. 차렷!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명수 교무실로 따라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쭉 반장을 놓친 적 없던 저는 교무실이 익숙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인권 침해 차별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암묵적으로 이런 규칙이 있었죠.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집에 돈이 많은 학생, 선생님께 예쁨 받는 학생들은 주로 교무실을 청소를 담당한 반면 말썽 피우는 애들 선생님들한테 찍힌 불량 아들은 화장실 청소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복도에 걸린 건의함 같은 곳에 익명으로 건의 내용을 써서 넣었어요. 너 맞지? 어떤 거요? 청소를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번을 짜서 교실과 교무실, 화장실 청소를 돌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재벌로 벌 청소,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학생 선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잖아. 익명 건의함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내가 네 글씨를 모를 줄 알고? 또 여기서 이런 건의할 녀석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이놈 자식, 네가 뭐가 불만이야? 어? 명수야, 너는 맨날 교무실 청소하잖아. 네가 언제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변소 청소는 다 그럴만하니까 시키는 거고 할 만한 애들이니까 하는 거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안 그래? 네. 너 이제 내년이면 6학년이고 곧 중학생이야. 우리 지역 최고 명문 중학교 갈 거 아니야?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없었던 일로, 그치? 너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다. 그만 가봐.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건의함에 넣었던 그 종이를 박박 찢어서 휴지통에 던져 넣으셨어요. 청소를 시키며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생활하는 곳은 너희가 청소를 해야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실, 화장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 맞지. 근데 교무실 청소를 왜 학생이 해야 하지?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곳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건의를 한 건데 인생 처음으로 낸 용기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지요. 반골 기질이 타고난 건지 그냥 저는 공정하지 못한 것을 잘 참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명수 학교 다녀왔냐? 강아지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라.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오냐.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김치랑 해서 먹어라.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고 친구들이랑은 사이좋게 지냈지? 네. 엄마, 표정이 왜 그런데? 아따, 너 무슨 일 있었냐? 할머니, 그냥 세상은 너무 아니, 시상해. 이 세상이 뭐가 어쨌는지. 불공정해요. 불공정? 아따, 시방 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여. 우리 명수가 자라서 뭔 정치인이 될란가? 아님 철학자 선생님이 꿈인가? 어째 그런 말을 허냐?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선 괜찮은 것 같은데 말하다 보니 분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할머니.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명수야, 세상은 원래가 공정하지 않은 거요. 그게 세상의 이치여. 근데 그렇다고 불평만 했으면 뭐가 바뀐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을 봐야 하는 거요. 그 불공정한 세상에서 죽지 못해 간신히 사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살펴보는 거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사람을 돕고 마음을 나누는 거지. 사람을 살리는 건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요. 알겠지? 알겠어요, 할머니. 그래, 인자 밥 먹어라. 찌개 다 식은 것 같은데 한번 데펴주랴?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먹을게요. 엄마는 제가 8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몸이 약했고 투병을 오래 하셨거든요. 죽음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보는 일이라는 거. 그때부터 저는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수년 동안 아팠던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아빠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엄마가 떠난 뒤에도 이곳 저곳 건설 현장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셨지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둘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명수야, 이제 너 중학생 되면 밥은 혼자 차려 먹을 수 있겠지? 할미가 반찬이랑은 다 해놓고 가니께 그냥 꺼내만 먹으면 되는 것이요. 왜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일을 구했다. 건물 청소하는 일이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하는 건데 우리 명수 공부시키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면 할미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안 그러냐? 건물 청소요? 그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네 알매 아직 팔팔혀. 요즘 시상에 노인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여. 그렇게 알고 우리 명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크고. 에이, 그럼 할미는 죽어도 소원이 없어. 중학교 들어갈 무렵 할머니는 일을 시작했어요. 3달, 4달에 한 번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면 다 같이 삼겹살을 먹었지요. 상추에 삼겹살, 마늘 올리고 쌈장 찍어 먹는 쌈이 얼마나 맛있던지. 아버지, 제가 쌈 하나 쌌어요. 드세요. 아이고, 쌈은 우리 명수가 싸준 쌈이 최고지. 할머니는? 벌써 싸드렸죠. 명수야, 중학교 공부는 할만하냐? 갑자기 엄청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명수 공부 뒷바라지는 할 거니까 다른 거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어머니, 일은 좀 할만하세요? 집에서 편히 쉬셔야 하는 건데 제가 면목이 없어요. 아이, 뭐더러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냐? 명수한테 내가 말했냐 안 했냐? 아직 팔팔한데 집에만 있으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보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네들도 다 일을 한다니까. 나는 어린 축에 속하는 거요. 우리 명수 대학교 갈 때까진 끄떡 없지. 세상에 우리 셋이 전부였던 시절.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일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그리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역 명문 중고등학교를 차례로 졸업한 뒤 저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토록 고대하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집을 떠나야 했지요. 아이고, 내 새끼. 다른 것 하나 바라는 거 없고 잘 먹고 건강이 최고니께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응? 방학 때나 볼 수 있는 거니? 방학마다 내려올게요. 할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는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많았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자동차가 쉴 새 없이 다니는 복작복작한 곳,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적응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편 과외를 시작해서 용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방학이면 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갔고 때에 맞춰 아버지도 오셨고요. 저까지 돈을 버니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세 식구가 모이면 삼겹살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요. 우리 손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또 학생들도 가르친다 하니 출세를 했다. 이렇게 소고기를 다 먹고 안 그냐 애비야? 네, 어머니. 어머니 그런데 이제 일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버는 것도 있고 명수는 과외해서 지 생활비는 벌었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이제 청소일 그만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냥 요 며칠은 집에 오면 팔다리가 너무 쑤시는 게 이제 진짜 늙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손자 대학은 보냈으니까 이것만 해도 나는 그냥 감사하다. 다 할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친구들은 방학이면 여행도 다니고 노느라 바쁜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바빴지요. 방학 때는 과외를 더 열심히 했고 짬을 내서 고향집에 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느라요. 그때까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지요. 입영 통지서. 미루거나 할 이유도 사유도 없었기에 저는 다음 학기를 휴학하고 입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입대하는 날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아버지는 많은 말이 없었지만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할머니는 내내 울기만 하셨죠.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남들 다 가는 군대 나만 가는 것도 아닌데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집에 올 거예요. 휴가 나오면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이등병, 일병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상병 정도 되니 후임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상병 말이 되니 다시 사회로의 복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버리지 말자는 생각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읽으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이니까 부지런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역을 앞둔 마지막 휴가, 말년 휴가 곧 나간다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은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수야, 병원으로 와라.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 사실 군대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근 1년 전부터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휴가 때 병원을 모시고 가는 일이 잦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모시고 가도 많이 못 드실 때가 많았죠. 전역을 하고 나면 복학하기 전까지 아예 고향에 있으면서 할머니랑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말년 휴가를 나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수야, 명수야, 우리 명수는 심성이 너무 곱고 바르게 컸는데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꼬. 명수야, 할미 말 명심해라.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랑밖에 없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가난하고 늘 빠듯한 삶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거두지 않고 나누며 사셨던 할머니. 어렸을 적 일찍 어머니를 잃었던 제게 할머니는 너무 큰 존재였습니다. 말년 휴가 기간, 장례식을 치렀어요. 영정사진 속 환히 웃고 계신 할머니를 보면 후회가 가득 밀려왔습니다.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좋은 곳 함께 다녔을 걸. 서울 가서 공부한다, 과외한다, 바쁘다고 방학 말고는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8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할머니의 모든 삶이 다 저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 공부시킨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놓지 못했던 할머니. 어머니, 고생만 하시다가 불효자인 아들을 용서하세요. 아버지에게도 남은 그 후회와 미련,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를 보내드린 뒤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전국을 떠돌며 일을 하셨고 저는 복학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 4학년이 되자 정말 이제 사회에 나가야 하는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4학년이 되자마자 졸업 준비와 동시에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스터디 같이 할래? 스터디? 취업 스터디야. 정보 교류도 하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서로 봐주고 모의 면접도 하고 혼자 하는 거보단 낫지 않겠냐? 그런 모임이 있구나. 몇 명이나 되는데? 6명 정도만 하려고. 좋아. 너 방학 되면 고향 내려간다고 맨날 서울에 없었잖아. 졸업반인데 설마 내려가는 거 아니지? 이제 내려갈 일 없어. 왜? 그냥 네 말대로 졸업반인데 방학이 어디 있어. 취업 준비하기 바쁘지. 이제 고향에 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아, 그래? 무슨 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힘내라. 치열한 20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20대일 때도 경쟁이 무척 치열했어요.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 자기소개서 쓰고 지원서만 한 100곳 정도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서류 전형 합격하기가 힘들다고. 그냥 대학 이름만으로 서류 합격하는 건 다 옛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이름뿐 아니라 개인 스펙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와, 근데 솔직히 나는 이런 생각한다. 출발선이 다른 것 같지 않냐? 무슨 말이야? 다 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 땅 하면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거지. 그래,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려. 실력이 부족해서 결승선을 늦게 통과하는 건 납득이 되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잖아. 근데 명수야, 난 준비하면 할수록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느껴. 사자 들어가는 사회 지도층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유학은 기본으로 깔고 가니 어학 능력 출중하지. 경력도 빼곡하지. 어학, 경력 그거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딱 2가지야. 부모님 직업, 그리고 돈. 이 2가지가 갖춰지면 출발선이 다른 거지. 한 50m 정도는 앞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게 끝일까? 무슨 말이야? 출발만 그냥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린 맨발로 달린다면.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맨발의 청춘 열심히 찍을 때 출발 일찍 한 애들은 뛰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신발에 날개를 달아도 되고 아님 그냥 스포츠카 타고 달려도 돼. 어차피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건 걔네들이지.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민철아, 뭐 이렇게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린 더 열심히 해야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텨야지. 안 그래? 그래, 긍정의 아이콘. 명수야, 네가 그냥 스터디장 할래? 너만큼 성실한 녀석도 없다. 우리 명수, 역전의 명수가 되기를 이 영화가 응원한다. 파이팅!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취업 스터디 모임을 할 때 그때가 유일하게 사람 만나서 말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지독하고 고독하게 글자와의 씨름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수없이 수정하고 또 쓰고 고쳐 쓰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선배들이 지원서만 100곳 정도 넣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 50여 곳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자만했던 것 같기도 한데 붙어도 안 갈 회사는 그냥 넣지 말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명수 정도면 그래도 서류는 다 되지 않았을까? 자기소개서 훌륭하더라 우리 명수. 네가 그냥 친구라 좋게 보는 거지. 박스다 박스. 태어난 척했지만 지원했던 회사들에서 1차 서류부터 탈락하다 보니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스터디 모임 친구 녀석들이 서류 통과를 하고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만취할 때까지 술도 마시고 목표가 너무 높았던 건가 눈을 좀 낮춰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자냐? 왜? 거기 오늘 1차 서류 전형 발표 날이잖아. 연락 안 왔어? 전날 잔뜩 취해 뻗었다가 친구의 전화에 눈을 떴습니다. 가고 싶었던 기업 중 한 곳이었는데 이미 서류 탈락을 많이 했던 터라 기대감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다 싶어 컴퓨터를 켜고 지원 번호를 입력했죠.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뜬 문구에 진짜 숙취가 확 깨는 느낌이었어요. 김명수님은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2차 면접 및 적성 검사는 야, 민철아, 나 됐어! 진짜? 축하한다! 명수야, 너 될 줄 알았어! 대박! 면접 언제야? 일주일 뒤. 면접 준비 빡세게 해야겠네.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같이 준비하던 친구 녀석에게 알린 뒤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당시에 지방에 계셨는데 면접일이 언제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버지가 주말에 올라갈게. 네? 주말에요? 면접 보러 가야 한다며. 면접 볼 때 입을 양복 하나는 있어야지. 네, 아버지. 면접 전 주말, 아버지는 지방에서 올라오셨고 저에게 백화점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아버지, 백화점은 너무 비싸요. 그냥 아울렛 이런 곳 가도 돼요. 두고두고 입을 건데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입는 게 아끼는 거다. 그래도 너무 비싼데. 할머니께서 예전부터 모아두셨다. 너 나중에 취업할 때 양복 해입으라고 모아두신 돈이 있어. 아버지도 조금 보태고. 그날 처음 아버지와 함께 신촌의 백화점을 갔어요. 학교가 근처여서 백화점을 자주 보기는 했지만 뭘 사러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죠. 남성복 코너로 가서 여러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몸에 딱 맞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 짙은 남색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넥타이 매는 법을 잘 몰라요. 자, 여기 서봐라. 할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최종 합격도 아닌데요. 잘 할 거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잘 하고 와라. 양복 입은 걸 보니 녀석 진짜 어른이 다 된 것 같다. 거울 앞에서 아버지가 손수 넥타이를 매주고 방법도 가르쳐 주셨지요. 그날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면접날이었어요. 전날 반듯하게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양복, 넥타이까지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날이 흐린 게 날씨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에 장우산을 챙겨 일찍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면접 연습을 하며 준비했던 말을 계속 되뇌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있는 역에 도착을 해서 내렸습니다. 쏴! 계단을 올라가는데 빗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와, 엄청 쏟아지네. 다행스럽게 회사와 역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조심조심 걸으면 비도 많이 안 맞을 것 같았어요. 우산을 쓰고 지하철역을 벗어나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역 근처에서 한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는 게 보였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할머니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물로 흠뻑 젖은 상태였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일찍 출발한 덕분에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요.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뭐라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산 없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우산 없어. 저 골목까지 가야 하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네. 아이고, 폐지가 다 젖어서 어쩌나. 제가 옮겨드릴게요. 우산만 잡아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저는 수레를 끌었습니다. 우산을 썼지만 워낙 세차게 내리는 비라 금방 옷이 젖었지요.
골목에 들어설 무렵 덜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안 움푹 파인 곳에 그만 수레의 바퀴가 걸렸어요. 힘을 주어 수레를 끌어도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끙끙대다가 수레 뒤로 가서 바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총각, 비 다 맞아서 어떻게 해? 역차! 아, 됐다. 할머니 빠졌어요. 제가 다시 끌어볼게요. 그때는 서둘러 걸린 바퀴를 꺼내 수레를 옮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수레를 열심히 끌어 분리수거장까지 도착했어요. 할머니에게 수레를 넘겨드리자 할머니가 한동안 지그시 저를 바라보았죠. 이 비를 다 맞아서 이걸 어쩐데? 어디 중요한 일 보러 가는 거 아니었나, 총각? 그때 정신이 퍼뜩 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 앞에 회사에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늦지는 않아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땡땡 기업에 가는 길인가? 내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라 잘 알지. 네, 서류 통과해서 오늘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칠 것 같지 않은 비인데. 이 우산 받으세요. 전 금방 뛰어가면 되니까요. 저렇게 쫄딱 젖어 어떡하나. 아이고 고맙네 총각. 도와줘서 고마워이. 안녕히 가세요. 저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와 회사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면접장에는 늦지 않게 도착했지만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은 상태였죠. 두리번거리면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휴지로 얼굴과 머리를 대충 닦고 매무새를 다듬고 나왔어요. 아, 이 상태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 이 정도까지 젖을 줄은 몰랐거든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로비로 나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오늘 면접을 보러 왔는데 대기하는 곳이 어딘가요? 면접 보러 오셨다고요? 안내 담당 직원은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무전기를 들고 있는 보안 요원들이 저에게 달려왔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 오늘 면접을 보러 이쪽으로 오시죠.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저는 한 대기실로 가게 되었어요. 옷이 다 젖어 소파에는 앉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셨다고 하셨죠? 지원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보안 요원이 다시 들어오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원 번호 확인했습니다. 오늘 면접일이 맞더군요. 그런데 지금 지원자 상태로 면접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네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면접장에 다른 지원자들도 있고 피해가 될 것 같아서요. 아, 저 물기를 닦긴 했는데 그래도 어려울까요? 대기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든 최대한 말려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날씨 확인 안 하셨어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우산 정도는 준비를 하셨어야죠. 안타깝지만 오늘 면접은 못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옷 조금 말리고 돌아가시죠. 보안 요원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다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50곳 넘게 넣은 지원서, 처음으로 연락이 온 회사였는데 간신히 통과한 1차 서류 전형, 어떻게 얻은 면접 기회인데 허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냥 그 자리를 나와야 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쳤더라고요. 하늘을 보니 회색 먹구름이 이동하며 날씨가 개는 것이 보였습니다. 씁쓸하게 잠시 하늘을 보다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하철을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말에 올라온 아버지가 아직 지방에 안 내려가셨거든요. 자취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였죠. 이렇게 쫄딱 젖은 채로 너무 일찍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 주위를 방황하다가 저는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탕에 몸을 푹 담그고 나니 노곤함이 몰려왔죠. 구운 달걀이랑 바나나 우유 하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들으셨나? 비를 많이 맞았나 보네. 아까 보니 양복이 그냥 쫄딱 젖었던데. 아, 예. 어디 회사 다녀요? 땡땡기요? 아, 아니요. 저렇게 젖은 걸 어떻게 입고 가나? 근처 세탁소라도 가보시던가. 네, 감사합니다.
사우나에서 달걀과 바나나 우유로 배를 채우고 시간을 때우다가 늦은 오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아버지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서 와라. 고생 많았다. 배고프지? 저녁 먹자. 아버지 죄송해요. 에? 죄송하다니 뭐가? 면접을 잘 못 본 거야? 아, 왜? 뭐 답을 못했어? 사실 제가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머뭇거리다가 오전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이야기를 들으셨죠.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할머니께서 힘들게 수레를 끄시는데 아버지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우리 할머니요.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그 비 오는 날 몇 푼 벌겠다고 폐지 줍고 수레를 끄는 그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마음은 괜찮냐? 속상하고 허탈해요. 그치만 후회는 없어요.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럼 됐다. 후회가 없으면 된 거지. 서류 많이 넣었다며. 이제 한 군데인데 앞으로 다른 곳에 기회가 또 있겠지.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얼른 밥 먹자. 아버지가 사준 양복인데, 완전 새 양복인데 비를 너무 맞아서 그게 너무 죄송해요. 됐다. 세탁소 가서 드라이 다시 맡기면 되지. 옷이 뭐 찢어지기라도 했니? 상하기라도 했니? 별일 아니다. 저녁을 먹은 뒤 저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아버지께서는 이미 지방에 내려가신 뒤였어요. 쪽지 하나를 남겨두셨죠. 골목 우리 세탁소에 양복 맡겨뒀다. 3일 뒤에 찾으라고 하더라. 잘 챙겨 먹고 힘내라. 취업 스터디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지만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면접 후기 좀 나눠줘. 질문 뭐였어? 뭐라고 답했어? 그냥 뭐 평범했어. 장단점 소개해봐라.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그런 거. 그냥 준비한 답변했고. 그래? 와, 너 여기 되면 좋겠다. 가고 싶은 곳이었잖아. 발표가 언제지? 왠지 느낌이 좋은데? 너 되면 취업 턱 쏘는 거 잊지 마라. 알겠어. 고생해라. 그렇게 첫 면접 기회를 날리고 근 3일 동안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 3일이 왜 이렇게 길던지 뭘 더 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였어요. 다시 다른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또 이미 넣었던 곳 1차 합격 결과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죠. 그때 먼저 넣었던 회사 1차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은 일주일 뒤.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말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뒤 보게 될 면접이 첫 면접인 것이었습니다.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아니었지만 일단 면접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았지만 취업이 절실할 그 즈음엔 뭐라도 놓칠까 싶어 전화를 열심히 받았었죠. 여보세요? 김명수 씨.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자네가 김복동 할머니에게 우산을 드린 친구인가? 네, 김복동 할머니요? 김복동 할머니가 누구신데요? 며칠 전 비 오는 날 땡땡 기업 앞에서 할머니에게 우산을 준 친구가 자네 맞나?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누구세요? 나는 땡땡 기업 회장일세. 네? 회장이라고요? 자네 집이 어딘가? 이력서에 적은 주소에 사는 건 맞나? 지금 그쪽으로 차를 보낼 테니 그 차 타고 회사로 오게나. 무슨 말씀이신지. 전 정말 누가 장난을 치거나 아니 무슨 사기를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분 뒤 정말 저희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내려 초인종을 누르며 저를 찾더라고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김명수는 저 하나였죠. 허겁지겁 대충 옷을 입고 나갔더니
운전기사분이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회사로 가시죠. 회장님,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이사장님이요? 순간 어디 납치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기사가 명함을 보여주고는 저를 안심시켰죠. 그렇게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타고 며칠 전 제가 면접을 못 보고 돌아왔던 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니 그날 저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했던 그 보안 요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랑 함께 가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깔린 카펫이며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그것도 일반 사원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간 저는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소파 상석에 앉아있는 할머니, 책상에 있는 명패를 본 순간 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김복동 이사장. 정말이구나. 얼어붙어 서 있는 저에게 회장님과 이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안개나. 많이 놀랐지요. 예,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면접을 보던 날,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그날, 비를 쫄딱 맞으며 폐지를 줍던 할머니는 그 기업이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회장님의 어머니이자 노모이시기도 했죠.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커피, 차, 어떤 걸로 하겠나? 커피로 하겠습니다. 이비서, 여기 커피 한 잔 주게. 네, 회장님.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이번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네. 진짜 인재는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인재를 알아볼까? 인재가 갖춰야 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했지.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지. 우리 때는 한 회사에 뼈를 묻는다는 말이 흔했고 실제로 입사를 하면 퇴사할 때까지 우직하게 자리를 지켰지. 요즘은 성과급이다 뭐다 해서 경쟁을 부추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게 참 흔한 세상이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좋은 기회를 쫓아가는 건 그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니까. 지난 몇 년간 채용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았네.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게 어디 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다 똑같고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야. 이력서, 자기소개서야 직접 쓴 건지도 모르겠고 면접에서도 옥석을 가려내는 게 쉽지도 않았다네. 면접 때 하는 말도 비슷하지. 기회를 주신다면,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말들 아니겠냐. 그 말을 믿고 뽑았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싶으면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 너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팀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독단적으로 성과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네. 기밀도 중요한데 중국에서 접근을 하면 그만두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더군. 수없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한 결과 나름의 답을 얻었지.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그 인성을 면접 때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가 관건이었지. 면접 연습이야 취준생이라면 수도 없이 할 것 아닌가. 그 면접 때 태도를 보고 뽑았지만 실망한 경우도 허다했고. 그래서 이번 채용 때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나였다네. 믿기지 않지만 실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바른 인재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죠. 신입사원 면접 보는 날 김복동 할머니,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직접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분의 수레를 끌고 거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가 세차게 내리는 건 계획에 없었다고 해요. 그저 회사 쪽으로 오는 양복을 갖춰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오는 청년들에게 김복동 할머니께서 잠깐 도와줄 수 있느냐 도움을 요청하려는 계획이었죠. 실제 분기에도 시험 삼아 그 방법을 해봤다고 합니다. 열이면 열,
폐지 줍는 노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바쁘다며 돌아섰다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 회사로 들어가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런데 자네는 정말 특별했어. 하필 그날 비가 쏟아지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이건 무리다 생각해서 그만두려고 했지. 근데 그때 자네가 나타난 거야.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네는 선뜻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네. 우산만 씌워준 것도 아니었지요. 수레를 끌어주고 수레가 도랑에 빠지자 그 비를 다 맞아가며 수레를 빼내어 옮겨주었지.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었어.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라네.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말이야. 괜찮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네, 그런데 기대하신 것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 면접을 못 보게 되었고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상하고 허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1차 서류 통과를 하고 면접을 보게 된 게 처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양복을 사주셨기에 면접도 못 보고 새 양복에 비를 쫄딱 맞아 간 것이 죄송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할머니를 도운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요. 그럴 수가.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사실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8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쭉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전국으로 일을 다니셨고 할머니는 연로하신 가운데 제 학비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 쏟아지는 빗 속에서 김복동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을 배웠을 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사연이. 할머님은 안녕하시고? 그게 몇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군대 전역이 코앞이었는데 전역 전 마지막 휴가 기간에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자네같이 인품이 훌륭한 손주를 두셨으니 그리 키워내셨으니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믿네.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언이기도 했죠. 그게 뭔가? 분노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라고요. 두 분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그 회사의 특별 채용이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게 크지만 그 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도 훌륭하다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소개서였어. 앞으로 잘 부탁하네. 저는 제 전공을 살린 직무에 배치되었어요. 회사 생활이라 처음 몇 개월은 바짝 긴장을 한 채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나 혼자 개인이 아닌 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입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팀장님께서는 1대1 멘토링과 1대1 면담도 제안을 드렸어요. 회의 때 눈치를 보느라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팀 분위기가 좋아지자 자연스레 성과도 따라왔습니다. 기업에 취직을 했지만 김복동 이사장님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어요. 이사장님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그 재단에서는 노인 돌봄, 저소득층 아이들 후원, 연탄 나르기 봉사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봉사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뵐 기회가 많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를 챙겨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김명수 사원, 겨울 오기 전 연탄 나르기 봉사도 참여할 건가? 그럼요, 이사장님. 무거운 짐 나르기도 제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자가 많이 없을까봐 걱정이네.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 그럼 수고하게. 회사 일도 열심히, 재단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늘 최선을 다해 업무와 봉사에 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승진을 했어요. 팀을 더 잘 이끌고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 정착이었습니다. 회의 때 왜 다들 의견 말하기를 주저할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잘 나서지 않는 것, 중간만 하자 같은 분위기도 한몫했지만 그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 같았거든요.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교훈을 얻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로 인해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쏟아지는 비난 때문이지요. 다시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실천했고 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무척 보람되게 느껴졌습니다. 올해 기업 인재상은 개발 1팀의 김명수 주임 축하합니다. 회사에서 사원으로 시작해 주임으로 승진한 지 1년. 저는 기업의 인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평가와 더불어 재단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것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인재상을 받은 날 아버지께서 처음 맞춰주셨던 양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지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새 자란 풀을 다듬고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소고기 육전을 올렸어요. 어머니, 편안히 쉬고 계시죠? 우리 명수가 왔어요. 할머니, 저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어요.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건데, 명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다 할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그리고 평생을 쉼없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 저는 정말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받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두 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 가르침을 제게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하시던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같은 회사 사람이에요. 팀은 달랐지만 재단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서 알게 되었지요. 저만큼이나 재단 봉사활동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는 아버지가 됩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유산을 저도 제 아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명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